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4주차죠. 4주차. 우리, 손실보상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상당히 저거 해서, 지금 2단계, 뭐 2.5단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서 또 이렇게, 이 시기를 잘 또 버티셔야겠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또 좀 안정화될 때까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손실 우리 보상액의 산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령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제 68조에서 복수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복수평가를 해서 이를 산술평균해서 보상금이 이제 지급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분묘 이전비라든지 여기 농업손실 보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기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뭐 이사비, 그 다음에 이제 인용비, 이어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시행규칙에서 정액 또는 정률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그거를 이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영농보상 관련된 것 있죠.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2년분. 그 다음에 이제 폐업보상 관련된 거가 있습니다. 폐업보상. 그 다음에가 휴업보상 관련된 거. 폐업은 2년치 주죠. 휴업은 보통 이제 4개월치 주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되지 않았다 했을 때 요거 이제 최소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서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이전비, 소유자는 2개월치, 세입자는 4개월치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농비여비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관련 규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토지보상법 제 68조에서 사업시행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자 추천해서 세 감정평가업자에서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이를 산술 평균을 해서 이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6조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보상액을 가지고 보상액이 이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이제 보상금 나온 사실을 가지고 이제 통지를 하고요. 보상협의 요청서 관련된 거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의 기간이라든지 그 협의 장소, 협의 방법. 우리 이제 보통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협이나 축협 뭐 2층 뭐 강당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마을회관 아니면은 뭐 군청이나 뭐 면사무소 이런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하죠. 이런 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상업무 수탁자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뭐 부동산원 지사 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3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 보통은 이제 30일 정도 협의하고 만약에 이제 1차 협의에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2차 협의, 그다음에 이제 3차 협의 이렇게 보통 한 2, 3차까지도 이렇게 보상 협의 요청서를 보내죠.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보상 협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교부해서 소유권 넘기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협의 경위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어떤 사유로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 경위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업 인정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공익사업에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협의 취득하는 것이 뭐 일차적인 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차적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제 그 통계 자료로 보면은, 보통 한 90%가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가 10% 정도가 이제 수용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익 사업을 행한다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착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익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면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훌륭한 거죠. 그 협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 협의에 관련돼서 이제 다투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사법상의 매매로 볼 거냐 아니면 공법상의 매매로 볼 거냐 공법상의 계약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데요. 일단 사업 인정 전의 협의의 경우에는 판례하고 학설 모두 다 사법상의 계약으로 봐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 인정 이후에 관련돼서는 이를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게 이제 다수의 학자고 수용재결로 넘어가면은 그 수용재결 이후의 법률 관계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재결이 처분이니까 처벌에 대한 불복 관련돼서 우리 83조, 85조가 토지보상법에서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자,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제를 가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이제 토지보상에서 결정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계약자의 원칙 뭐 이런 것들 뭐 내용의 방식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적 자치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는 할 수 있는데 보상 대상자 일부를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성실한 협의라는 건 뭐냐?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제 절차의 완전한 이제 이행,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충족한 협의를 우리가 성실한 협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협의 요건에 대해서 판례가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뭐 수량, 면적, 내용 이런 것들도 협의는 사업 주체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사업 주체가 매매 가격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 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 협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업 주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시가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관계인에게 협의에 의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협의 경위서는 반드시 협의 기간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의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이 명백한 경우는 협의기간 만료 이전에도 작성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8조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실무에서 보면은 그 깽가리 막 치고 막 그런 경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깽가리 치고 그래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협의가 이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 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은 협의성의 확인 신청의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여기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가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게 원시 취득을 부여한 그 중요한 그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뭐냐면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진정한 합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협의성이 확인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결 절차를 준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중법인에 공중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그 재결 절차를 준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밖에 안 하고요. 거의 90% 이상이 이제 공중법인에 공중을 받는데, 협의를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변심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수용자의 변심을 막기 위해서 사업 인정 이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을 떼서 공중법인에서 이제 공중을 받아요. 공중을 받아서 관할토지에서 이거를 제출하고 협의성의 확인 신청에 대해서 관할토지에서 수리 처분함으로써 이게 이제 적법한 협의성이 확인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그 일종의 명의신탁이나 뭐 다른 사람이 동의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원시 취득, 협의성의 확인을 통해서 재결로 간주하고, 재결로 간주함으로 인해서 원시 취득을 하고,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은 피수용자 아야서리도 못하는 거죠.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 이런 것들이 깨끗이 포맷되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어떤 처분에 어떤 효력을 부여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결국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의 주체인 토지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가 아니었다 하면은 이 협의성의 확인은 사실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우리 손실보상론의 당사자의 진정한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진 판례로서 꼭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4페이지 그 상단에서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토지보상법 29조 3항에 따라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신청을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는데 사업 시행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의의 흠결은 위 수리 행위의 위법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수리 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해서 항고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규정 보면은 토지보상법 16조는 이제 사업 인정 전 협의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8조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손실보상을 책정을 한 다음에 30일간 특별한 사업 협의를 하고 협의 경위서 작성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민법상에 이제 계약의 체결에 관련된 것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 관련돼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에 관련된 내용하고는 또 같고요. 다만 이제 판례에서 보시면은 손실보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지보상법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 복수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으로 이제 보상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법에서 얘기한 이제 법정평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변심이 돼서 뭐 보상금을 더 달라 이런 주장을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실질의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종에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법이죠. 토지보상법으로 또 통칭을 하고요.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을 실질을 가시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특약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협의 취득에서도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경우 과부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위반한 보상평가에 의해서 산정한 협의 매수 금액은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 해당하므로 계약자의 내용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당 판례가 2011-104253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판례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실무에서 보면 손실보상에 관련된 이런 판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번 참에 이제 손실보상론의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수용 업무 편람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손실보상에 관련된 우리 한번 실무적인 이해를 이번 학기에 한번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전문 책이죠. 중토에서 나온 하나의 서적을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마 들여다보는 기회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쟁점을 이렇게 판례까지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쟁점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이번 참에 우리가 손실보상론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서 어떠한 손실보상론 쟁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실무에서도 그렇고 실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사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판례는 보상평가를 담당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생산녹지로 잘못 평가하여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억울하시겠죠? 이제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용도지역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보상금이 너무 낮다 그랬을 때 그거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지역에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6도 64241 판결.
자, 이게 이제 실무에서 상당히 웃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수용 재결에서부터 이게 수용 재결이 있죠. 수용 재결이 있고, 수용 재결이 있은 다음에 수용 재결이 있어요. 수용 재결이 있고, 참 이게 쓰기 어렵네, 그렇죠? 재결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의 개실이 있어요. 수용의 개실. 일단 바로 쓸 수 있나? 개실. 수용의 개실. 전자펜이 따로 있을 건데 이게 전자펜인 것 같은데요. 전자펜 맞네요. 수용에 있고 수용의 개실이 있을 때 이게 보통 이제 한 55일 정도 됩니다. 이제 요 사이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상금을 지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 입법 취지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협의를 하는 게 최소 침해 원칙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판례는 특이하게도 그 사이에 협의를 인정한 그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판례의 이제 사실관계가 좀 재미있는데 이 양반이 그 한 50억 정도의 사채를 쓰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이자가 300만 원이래. 그럼 이제 55이면은 얼마니까 300만 원, 355, 315. 그러면 1억 6,500만 원인가요? 그럼 55일 지나면은 1억 6천만 원의 채무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수용재결이 있는 다음에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저걸 해야 되겠죠. 보상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가지고 이제 수용재결이 났는데 이게 이제 수용재결에서 난 보상금 한 6억 7천 정도 되고 그 협의로 보상금 받은 거는 6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뭐 한 9억 정도의 잔여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 9억 몇 천까지 해서 한 16억 정도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화장실 갈 때하고 나갈 때는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3천만 원을 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소송을 더 하면은 이거 3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수용의 개시일날 어차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협의를 하고 이미 돈을 줬어요. 돈을 줘가지고 돈을 이제 피소공자가 돈을 받았으니까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공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줬으니까 돈을 보상금 다 줬잖아요. 근데 이제 수용재개를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지 않으니까 수용재개를 또 처분인데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면 법령에서는 이것을 재결의 실효가 된다라는 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결의 실효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재결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용재결 효력은 아웃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이제 다 지금 받았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하고 3천만 원 덜 받은 거를 이거를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서 수용재결 무효 확인을 받아내면은 그러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3천만 원. 그 변호사 비용 500만 원에 1심, 2심 하면은 뭐 1,000만 원 쓰더라도 한 2천만 원 더 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원고 패소 판결, 그러니까 소송 비용만 날리고 소송 비용도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생긴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져놓으면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달라고 그런다. 그렇죠? 이게 항시 변심이 있는 거죠. 앞부분에 우리가 진정한 소유자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저거죠. 결국은 진정한 소유자 동의 받아가지고 협의 성립 확인 받는 이유는 계약을 처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계약을 처분으로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중간에 이제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시키는 거는 강제적으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업 시행 제약에 도움을 주는 건데 그 사이에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을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판례죠. 이거는 지금까지 이거를 명시적으로 수용재결이 있는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 날 보상금 지급 옹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시효되는 관점에서 그 사이 안에 그 55일의 그 사이 안에 협의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겼을 때 그러면 그 유효하냐라는 거에 대한 별도의 어떤 대법원 해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격 대법원 해석이 있어서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은 해당 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수용재결 취득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이 개시일까지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 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에 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죠?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사법상 계약을 실질을 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토지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땅에다가 뭐 이상한 폐기물 묻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채무 불이행 중에 불안전급부로 처리하는 방법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과 하자담보 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히 그 불안전급부로 처리하는 방법에서 추원으로 처리하는 방법,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방법, 강제 이행으로 처리하는 방법, 종전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판례는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과 하자 담보 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7조 계약의 체결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협의에 의한 취득으로 주로 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원만하게 협의를 합시다 했는데 이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로 뺏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62년도 토지 그 수용법이 일본 토지 수용법제를 통해서 이렇게 거의 그 군사작전식으로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선 개헌한 그쪽에 1970년대, 1975년도 국민들이 이제 새벽종이 울렸는 새아침이 발견돼 가지고 엄청 새마을운동하면서 그 새마을도를 막 깔고 하는데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국민적인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토지 보상법제 중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 거의 법명도 비슷한데 이거를 다시 일본 법제를 차용을 해서 1975년도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 이거는 사법이고요. 토지 수용법은 요거는 이제 공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2003년 1월 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행위법령 이런 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일부의 이제 공특법 시절에 이제 사법의 형태로 지금 협의가 앞에 부분은 이제 공특법 시절에 있었던 사법의 영역에서 존재했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전에 과거에
토지 수용법에서 존재하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해서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한 필요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그 토지에 관한 조서, 도면,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는 뭐 다른 그런 것들은 이제 수용을 이제 할 수가 없겠죠. 영화 그린카드 같은 거 보면은 대사관 담장을 주인공이 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총에 맞아 떨어지는데 대사관을 주인공만 넘게 되는데 우리 외교 쪽 특권,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존재하는 이런 데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수용 목적물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뭐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관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번 참에 이제 중국인가요? 어떤 외교관이 음주 측정하는데 분명히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외교관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막 해가지고 엄청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이제 뭐 뉴스 보니까 그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끌고 갔다고 그러긴 하는데 뭐 처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뉴스는 못 봤는데 하여튼 이러한 외교적인 특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사관 부지라든지 이미 이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수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의 수용 가능성 요거 관련돼서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없지만 이게 이제 광평대근 묘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소 택지개발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지방문화재로 광평대근 묘역이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문화재로 우리 문화재보호법상 용도 폐지를 해서 이를 일반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용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지방문화재 보존 공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수용을 해 나가는, 그렇죠?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곡물의 수용 가능성에 관련된 그런 판례들도 있는데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지금 현행 법률로 봐서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거의 신법입니다. 다른 토지보상법이나 문화재가 출토됐다 그러면 이제 올스톱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상당히 굉장히 센 법이 이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토지보상법 지금 현재 19조 2항 입법 취지를 고찰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법에서 이른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용 적격 사업이 경합하여 충돌하는 공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즉 공익사업에 이용되어 있는 토지는 가능하면 그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요건 또는 그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의 근거는 우리가 헌법 제23조 3항, 토지보상법 제4제 기타 수용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별표에 약 110개 법률에 수용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19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익 간 충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싣고 있고요. 자, 우리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사업 인정 받고 사업 인정 의제를 받은 다음에 강제 취득 절차죠.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당사자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수용 제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하나 공탁하고 만약 안 한다 그러면 실효되겠고 수용 제기에 대한 불복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신청, 행정 소송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업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사업 시행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업 인정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죠. 만약에 이제 국가지자체가 아니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수탁의 사인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민간 사업 시행자도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 그런 큰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의 내용을 보시면, 자,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사업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제 신청서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간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물론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되고 사업 인정의 이의인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의 명칭이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이런 것들을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사업 인정이 아주 중요한 효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업 인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보통 우리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뭐 통지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통지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그 보통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도달주의. 근데 사업 인정은 그 사업 인정 고시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법령에서 사업 인정의 기준 시점을 이렇게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과거에 이제 예전에 이제 실농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농업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법령이 또 개정이 돼서 실제소득의 2배의 상한종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네, 실제소득으로도 주도록 하면은 뭐 겉벌이하고 오이하고 한 18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실농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목별로 보상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 배추 이런 거 싹 다 뽑아버리고 백합, 장미 이런 거 심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인정고시 내일 한다면 오늘 밤에 저기 가가지고 전부 배추랑 무 다 뽑아버리고 그렇죠? 싹 쓸어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백합하고 장미를 심는 거죠. 그럼 이제 대박 그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문제점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인정은 이제 고시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는 뭐냐? 그렇죠? 일단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고요. 그다음 수용 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관계인이 한정되고, 그다음에 토지 등의 보존 의무가 부과되고, 사업 시행자 또는 보상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구의 사업 준비를 위해서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9조에 따른 허가 등이 없이 출입 예정 일시 장소를 직접 통지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질의외신 유권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권해서 중에서 사업인정이 수연 후에 사업 시행자는 시군구청장이 출입 허가나 장애물 제거 등 허가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장애물 제거 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정 의제에 관련된 게 아주 중요한 이제 건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제 협의,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인정에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필요 의무를 판단한 1차적 기준을 이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다만 이제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인정권자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공공필요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업 인정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첫째, 사업 인정으로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 사업을 인하여서 취득하는 공익과 상실된 사익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하고요. 그 사업이 수용 사용할 만한 충분한 공익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익성과 필요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익성은 수용 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이 입법 목적에 이바지 않은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필요성은 수용 또는 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 우월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자, 공익성과 필요성, 공공필요는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자, 헌법 재판소 결정요지 한번 보시죠.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이 입법 목적에 이바지 않은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재의 혜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춰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 공공필요의 공익성 판단은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대중성과 개방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필요성 판단에서는 그 사업이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재 혜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규율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입증한다. 그렇죠? 공익성의 입증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 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 더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토지수용법에 있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 토지보상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사업 인정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의 요건에 관한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09도 1051 판결인데요. 자, 이 판결은 그 골프 연습장에 관련된 공익 사업을 진행하는 사건이었는데, 골프 연습장에 이제 거기서 임대료도 잘 내고 뭐 수용을 하든지 뭐 취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그걸 제대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매 같은 게 막 실행되는 거죠. 경매가 실행되고 막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뭐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죠? 결국은 돈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없다. 그래서 사업 인정에 관련된 이 부분이 수용권 남용,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 인정 수용 재결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판결은 아주 주옥 같은 판결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도 1051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 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유용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인정 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 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사후간 및 사육 상호간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하고 그 비교 교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 두 번째, 공용 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 수용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재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사업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의 허용 여부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판례죠.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의 대표적인 예로 기설산화제에 대한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 실시경의 승인 등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판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토지보상법 제20조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즉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인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을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으로 제어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 공익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 하여 그 시행된 공익사업의 결과를 원상한 후 다시 사업인정 처분을 거쳐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 처분의 허용 여부는 사업인정 처분의 요건인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 형량을 통한 재량권의 한계 문제로서 통제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사업인정 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아주 굉장히 특이한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법령에서 또 해석을 하나 보면 2014도 14670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미지급 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유지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보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에 의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 해석으로 보인다. 종전의 공익사업 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지리외신이 법령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잘못됐다는 주장이죠. 저도 이게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의 공익사업 부지 중에서 미보상 토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그런 사업 인정이라는 게 이제 공익사업의 유지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도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봐서 실제 이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정 고시 관련돼서 사업인정 절차 중에 일부를 노력하였다면 이는 사업인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재결점으로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 즉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은 사업인정하면서 세무고시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같이 해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